드러나면 누구나 뭐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대학교에서 대학들이 다 학과를 만들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서 군사용 드론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고 그걸 어떻게 군에 접목할 수 있는지 한번 순서를 정해놓고 해보겠습니다. LX공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LX공사에서 우리들가 흔히 쉽게 적어는 네이버 지도, 어디 사람들 약속 갈 때 네이버 지도 켜놓고 목적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의 지적도 데이터를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클라우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드론을 현재는 원스톱이라는 시스템을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비행 승인을 하고 계획 수립을 하고 비행을 하고 또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 연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드론 영상을 대부분 다 이제 영상 촬영용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위성 영상 1m, 30cm까지 얘는 해상도가 10c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은 거고 유저들은 모바일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지번만 입력하면은 드론의 영상을 실시간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게 실제 교량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가상으로 만든 교량이겠습니까? 여기 써있죠. 가상 교량입니다. 드론으로 계곡을 찍어가지고 이 교량의 길이를 사람이 측량을 해가지고 길이를 재고 지표면 고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각이 세워진데 그 지표면 고도에 따라서 높이를 재고 그거에 따라서 시멘트 혼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시공법에서 높이를 몇 미터라고 관통을 직접 몇 미터로 했을 때 시멘트가 몇 톤, 모래가 몇 톤 들어가는 거를 데이터로 구축이 돼 있는 걸 갖고 집어넣으면 사람이 굳이 가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그 촬영용으로 취미로 쓰는 애들도 픽스포드라는 매핑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경량 비행지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건설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건설에 측량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군에서도 마찬가지 저희가 병참선 작전, RSOI 작전 간에 에러지역, 터널, 교량에 대해서 저기 폭발물을 설치했는지 균열이 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개의 드론이 있습니다. 하나의 드론과 밑에 드론이 다르죠. 느끼십니까? 밑에 있는 드론이 MZT 창원에 32살 먹은 정호철 대표라는 애가 왜 김볼을 사진을 밑으로만 찍지? 위로는 못 찍지?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얘는 김볼이 DSLR 카메라가 위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교량 밑에 들어가서 상판에 균열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사람이 밑에 가가지고 와이어 타고 내려가가지고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LX공사였지만 LX공사가 지적된 인스파이어 날리는 겁니다. DJ 제품. 전북도청에서는 고종익을 활용해가지고 공유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작년 4월부터 해가지고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군유지를 관리하려고 군무원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런 인원들이 필요가 없죠. 경계작전용, 전시작전용으로 대대급 용화기가 들어가는데 관계상 그 사진은 민간 고종익기를 갖다 놨습니다. 이거를 갖고 자기의 사단 지역의 군유지에 대해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지 개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드론맵이라고 올 2월 달에 언론에 한번 되게 시끄럽게 떠들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센서형 드론. 자율주행 센서를 탑재해가지고 5km까지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경로를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요리 와라.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걸 직경을 원을 삼각형으로든 다변형으로 그리든지 원을 그리든지 5km를 지 혼자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 그 그림에 따라서 라이브 3D로 지도를, 지형 정보를 갱신을 합니다. 저도 군생활 때 파병을 레바논을 갔다, 레바논을 갈 때 QRT 기동타격대를 일부러 보내가지고 아이디 테러를 당하지 않도록 얘가 실제적으로는 통합상황실에서 드론 영상만 보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기술이 개발돼서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초분광 센서라는 김벌 대신에 그런 센서를 부착을 하면 땅 위에 이물질, 그러니까 폭발, 작약이 있는 성분에 하면 그거를 색출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럼 굳이 사람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도소, 지금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교도소 내에 마약을 집어넣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안양, 경북, 제1원주교도소 세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교도소에서 경계형 드론을 운용하는 목적은 안티드론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그거를 효용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순동 시간에 수감자가 외부에 이탈하는 것도 확인을 하겠죠. 저희도 15년도에 유콘에서 티로토라 사업을 해가지고 원전 지역에 경계형 드론을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죠. 백령도에 연평도에 전술 비행선을 올렸었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티로토 와이어를 달고 그 와이어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24시간 모터가 수명이 버텨주는 한 감시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거기로 영상도 내려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형 환경이 전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바람이 동해에서 서로 천편일적으로 불지가 않는다는 거죠. 특히 해안바람은 바다에서 태백산맥을 맞으면서 반대로 치거든요. 그게 골바람이 치면서 와이어 관을 테드라 그러는데 그 테드의 직경을
굵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의 강도가 유연성과 강도가 결합이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망했거든요. 근데 점도 좋아지겠죠. 기술이 이렇게 개발이 되니까. 어디선가 경찰도 경계해야 되고요. 국민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산불지나 산림청도 소방청도 지금 드론 교육을 만들려고 합니다. 서치라이트 달아가지고 전환자 구호고요. 요게 현대 유콘에서 만들게 현대택배랑 손잡고 영월에서 올 3월 달에 캔커피 30개 드론 박스를 2.7km 날린 그 드론입니다. 우리도 전술훈련 때 나고자 발생하면 이게 10 x 10m를 할 수 있는 제논 탐지등 같은 서치라이트만 달아도 반경 20m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거죠. 요건 엑스드론에서 만든 낙하물 투하용 드론인데 이것도 학교에서도 한번 시연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5x5m 안에 헬기장에 집어넣지 못하더라고요. 산불 진화 목적의 소화약제 투하를 하기 위해서 소화약제탄을 만들었습니다. 자, 통합상황실에서 보면은 고종익과 회전익을 고종익을 띄우는 이유는 산불이 바람을 타고 앞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확산되겠다. 그럼 거기에 방아띠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회전익을 띄우는 이유는 멀티컨트롤을 띄우는 산불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꺼진 지역에 대해서 호버링을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찍는 거죠. 이것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약제탄을 25kg짜리를 페이로드만 장착대만 똑같이 끼우면 이 안에다가 고폭 장약을 집어넣으면 저희는 고폭탄 폭탄 투하용 드론이 되는 겁니다. 되게 쉬운데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만들려고 하진 않죠.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방제용 드론이거든요. 농업용을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평당 30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만 평을 치면 250만 원, 300만 원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뭐 700명 하던 인원들이 올해 전반기에만 거의 2,000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화생방 작전을 하기 때문에 KN9 탐지를 하거나 화생방 자동 정보기를 페이로드만 맞게 드론을 부착하면 저희가 화생방 작전을 인력으로 안 하고 드론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호그린에어라는 회사에서 광주과학기술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독일에서 LTE망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광주과학기술원 역내에서 5분여간 200m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200m밖에 못했지만 앞으로 택배 드론을 하는데 무선 주파수, C밴드 대역들은 UHF 대역을 쓰거나 그 대역에 대해서도 훨씬 원거리를 보낼 수 있는 시초가 된 거죠. 이 호그린에어랑 등 곳과 자이언트 드론 그리고 뭐 하이리움 드론이라는 데가 수소전지를 개발 중이거든요. 드론의 장점은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피력 촬영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배터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외에서 개발된 것 중에 할 수 있는 건 1시간짜리가 대부분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썼을 때. 저희도 후방지역 작전간에 도서지역, 고립부대에 대해서 물자 수송을 이걸로 하면 되겠죠. 라디오 주파수 내 대역보다는 LTE가 보안성이 강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LTE망을 활용한다면 문제가 있죠. 이제 전시에는 저희가 사용하겠죠. 전시에는 LTE망이 다 파괴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11년도에 이란이 미 정찰 RQ-170이라는 프레데터급의 무인기를 납포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RS에 행해가지고 롱마운틴사 최대의 방사능 우리 카이 같은 건데요. 거기서 운영 정보를 빼와가지고 미 공군기지에 머레라는 악성 코드를 집어서 빼갔습니다. 미국에선 굉장히 극구 그런 적 없다 반대를 했죠. 근데 이날 이후로 이란의 무인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정이 갑니다. 중국에서 판매된 드론을 미국군에서는 지금 군부대에서 아예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DJI 인스파이어 영상을 본 겁니다. 영상을 자기가 찍은 영상을 웹상에서 볼 수가 있고요.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고 언제부터 어디까지 비행 기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웹클라우드의 서버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심천지사에서 가서 걔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요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DJI 제품을 쓴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거 한 번 클릭을 해놓으면 비행을 할 때마다 계속 똑같이 웹클라우드에 자동 접속이 되어버립니다. 기본법은 생략을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2km 이상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은 뭐 벌금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 공역은 22개고요. P73은 청와대 지역 기준으로 2너티컬마일, 4너티컬마일, P61부터 69 고리, 월성, 한빛, 한울, 뭐 대전 원자력 연구소 이런 곳 지역입니다. 뭐 대부분 국토부에서 하는데 관제권은 관제부대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방항공청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특이한 게 부산지방공청이 전라남도까지 관할을 합니다. 요거는 뭐 벌금이고요. 3월 30일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도 나는 비행 승인을 고시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1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0% 과태료를 부과하고 빼도 박도 못하게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뭐 조종사 준수장은 요거는 여러분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상반기 1115명제 749명이 합격했습니다. 지난달에만 650명이 응시됐고요. 이번 달에 750명 응시했습니다. 다음 달은 한 900명 될 겁니다. 전국에 17개의 교육기관이 있고요. 저희 학교는 국내 최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적 개수를 보면은 연내 20개까지만 국토부에서 인가를 내준다 그랬는데 지금 홀딩 시켜놨습니다. 왜냐? 방제용 드론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여름에 한창 돈 벌어서 그냥 3계절을 쉬어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250원씩 열을 하신다고 해서 2,500만 원입니다. 그럼 웬만한 대졸자들 연봉이랑 똑같습니다. 신고 대수 보시면 드론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131개의 업체 수에서 1235개로 늘었습니다. 올해 전반기까지. 지금도 새롭게 드론 회사를 2~3명이서 소프트웨어 조금 만지는 애들 데려다 놓고 하고 있고 또 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분기 응시자가 484명인데 올해 1분기가 160명 484명이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에서 쓰는 드론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10기, 2kg가 넘는 것들이군요. 요 3개가. 나머지는 중국제죠. 저희 나라 드론의 가장 큰 문제는 모터, 변속기, 통시스템 50, 60% 선진국 대비 그 정도 기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외제에서 특히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다가 조립해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S가 안 됩니다. DJ 거에 대한 FC들은 대부분 다 고장이 나면 본사로 보내야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스워크는 오픈소스라 피스워크에서 가져다가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드론 관련된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국내에서 컨트롤 타워도 없고 지자체 협쳐가지고 드론을 사고 있는데 드론도 유주보수가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날리고 부셔지면 끝입니다. 창고로 들어갑니다. 군에서도 이제 드론이 의학, 기상, 생태, 지리, 정유 해가지고 3D 업종이라고 그러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만 달라지죠. 접촉비, 해양감시, 경계, 군수지원, 특수전, 공중부선 중에 재난관리. 상용기술이 아까 소프트웨어 발표할 때 좋은 얘기였는데 체계 개업의 사업으로 가면 10년 걸려가지고 만들어 놓고 쓰려고 그러면은 상용기술이 훨씬 발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은 2년 내에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거 작년에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요만한 팬텀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5km를 보내가지고 3km 밖에서 버스와 아반떼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1km 밖에서 적성복을 입은 군인들을 식별해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거를 따라가려고 지금 많이 애쓰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중에 되면은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술이라고 엔지니어한테 들었거든요. 주파수를 해가지고 걸쇠 부분 만들면 지금 승비에 인명구조선이 떨어지는 게 걸쇠를 걸어놨다가 주파수를 신호를 줘가지고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양력이 1km 정도의 양력만을 당길 수만 있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에서는 이걸 테스트해가지고 소총 사격을 할 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장 문제인데요. 그 중국제 무인기를 처음에 수입을 해가지고 부첼라라든가 이런 걸 수입해가지고 방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방연이 지금 300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트 무인기 프로펠러, 10년도 이후에는 무인 공격기. 그래서 총 8종에 3,400여 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는 무인기를 못 찾죠?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얘들이 레이더파에 반사라는 흡수라는 유리성의 복합재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차원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드론이 1km 밖에서 요 높이에 오면은 500m 오면은 요 정도 높이인데 중심 각각 고각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실시간 사람이 수동적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방에 있는 레이더들은 고각을 한번 설정해 놓으면 20도 내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3년 전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겉모습은 거의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 엔진입니다. 2기통 50cc 엔진으로 엔진의 힘이 3년 전 단기통 무인기보다 좋아졌습니다. 더 많은 무게를 실을 수 있고 연료 탱크 크기도 2배 이상 커지면서 항속 거리를 2배 늘릴 수 있던 겁니다. 하지만 추락 원인은 엔진 이상으로 분석됩니다. 무인기는 평균 시속 90km, 고도 2.4km로 남하해 남하와 북상 과정에서 사드 장비의 배치 모습을 10여 장 촬영했습니다. 무인기 경로를 유도하는 항로점은 모두 18개가 입력돼 있었는데 성주 골프장 주변에 집중된 걸로 확인돼 사실상 사드 기지 염탐이 주 목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무인기는 북상 과정에서 강원도 전방 지역 등 550여 장을 촬영한 뒤 복귀를 시도했지만 엔진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엔진을 비롯한 각종 부품은 3년 전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체코와 캐나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입수해 조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요거 강연을 다니면은 이게 가능하냐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2기통 50cc에 그 작년에 파주 삼척에서 3.5리터 연료를 달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7.7리터짜리입니다. 리터당 1.6리터로 1시간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7리터 거의 5시간 이상 비행을 하거든요. 시간당 항속거리가 얘가 최고 110km까지 나옵니다. 거기다가 배풍을 맞아버리면 저희가 유럽 쪽이나 두바이 쪽 갈 때는 12시간 걸리도 올 땐 10시간밖에 안 걸릴까요? 그만큼 항속거리가 줄어듭니다. 저망법 사용한다고 그러는데요. 오토파일럿 기능이라 가지고 이륙만 해놓고 이륙할 때만 주파수를 제로를 시켜 2.4km 고도 올려놓고 스위치만 딱 걸면 저희 기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항로를 따라가서 움직였다가 귀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28개라고 했지만 총 50m 간격으로 5,840개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3년 전에 광주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인천에서 독도까지 450km를 10리터짜리 갖고 비행을 한 적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대서양 횡단하는데 10리터, 5리터짜리 비행기를 갖고 3,900km까지 한 적이 있어요. 고종이기 때문에 하이강 비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중간에 저희가 아까 체코제는 엔진이고요. 모터는 우리나라 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 조합해서 갖다 쓴 거죠. 근데 지금도 저희 기술정보단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무인기들이 가장 간섭을 많이 받는 게 지구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에 대해서 FC가 보호를 못 받고 IUM이라고 이너셜 메저먼트 유닛이라는 관성 측정 장치가 지가 균형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간섭을 먹어가지고 에러가 나면 지가 헤딩 방향을 못 잡고 엄한 대로 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석할 때 간과했다고 뭐 친구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얘기해서 똑같은 자료를 제가 강의를 오전에도 했었거든요. 외국은 센서의 슈터 개념으로 갑니다.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은 드론이 선두주자가 되어 있지만 AI와 IoT와 빅데이터가 수반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자율적으로 이제 목표물을 지금 미국에서는 그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물의 특정 범죄자를 아니면 그 테러 용의자를 모자 색깔하고 회색 색깔을 해놓고 드론을 띄워놓고 드론이 서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브젝트 스태킹 기능이라 가지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미래의 얘기지만 신체 사이즈와 골격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포렌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그 드론에 탑재가 있으면 걔는 식별하자마자 바로 테러범을 제압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겠죠. 미국은 되게 지금 벌떼 드론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적은 것들, 퍼딕스 같은 걸 하거든요. 지금 노르웨이에서 블랙호넷을 요만한 걸 개발을 했는데 작년에 3일 동안 실험을 하니까 요만한 헬리콥터형 드론이 2km를 날아가서 초속 8.8배를 견딥니다. 그 10m 상공에서 찍으면 사람이 식별을 못합니다. 잠자리가 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야간엔 더더욱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의 플리어라는 렌즈 회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거를 모디파이 해가지고 요걸 만들었습니다. 퍼딕스라고. 왜 전투기라든가 그 드론, 대형 드론에서 이 소형 드론이 필요할까요? 저희는 군사용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이게 표적이라고 치면요. 얘가 여기서 찍느냐, 여기서 찍느냐, 여기서 찍느냐에 따라서 다 위치에 따라서 CEP라고 표적 공사오차가 달라집니다. 최소 22m부터 700m까지요. 제가 실험해 본 결과. 그러면은 조그만 드론들이 가가지고 호버링해서 직각에서 찍을 때 표적 공사오차가 제일 적거든요. 그래서 정밀 유도 무기를 쓰는 전투기들은 이런 드론들을 먼저 보내서 사전에 촬영을 해서 그 지점에 비대위 평가를 사전에 해보는 거죠. 아이 인 더 스카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안 계신가요? 아이 인 더 스카이 영화 보면 하이앤 로우 개념이 엄청 잘 나오는데 딱정벌레 로봇을 더 가지고 테러 용의자를 죽이는데 테러 용의자 옆에 옆방에 인질범이 있습니다. 인질범은 인명 최소를 최소화하고 테러범만 죽이려고 딱정벌레를 투입하고 비대위 평가를 합니다. 그때 예비 비대위 평가를 했을 때 어디다가 헬파이어 미사일을 떨어뜨렸을 때 계속 인명피해가 나느냐. 성공했습니다. 테러범만 죽었고 인질범은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담벼락 뒤에 있던 빵 파는 케냐 소녀가 죽었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인데 어쨌든 대량 손실은 막았죠. 아까 좋은 얘기 하시는데 민수 분야를 선도하는 군용 드론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군이 전력화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상원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요게 이제 안티드론의 핫 이슈로 뜨고 있는 지금 독일하고 네덜란드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주파수 대역을 잡는 겁니다. 요게 딱 크기가 관광버스에 오면은 위성 안테나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크기만 합니다. 이 섹터별로 방위각을 45도씩 쪼개져가지고 45도 방위에서 나오는 주파수 대역을 2401메가부터 2499메가까지 설정을 해놓으면 그 대역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얘가 1와트의 출력으로 주파수를 쏜다 그러면 얘는 10와트의 출력으로 째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호버링이라든가 자기가 최초 이륙할 때 설정된 값으로 리턴 투 홈을 하든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통상적으로 DJI 같은 계열들은 제자리 호버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가 끊어지면. 그때 대형 드론을 가져 잡아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에서 BA 솔루션 업체에서 만든
제모고요. 지금 드론들을 뭐 방제형 드론으로 화학전에 그리고 이게 작년에 시도했던 넷센텍에서 후방용 드론이거든요. 500 도서 지역에 가가지고 5km 밖에 의학 선박, 미리쿠 선박에 대해서 감시하고 돌아온 적이 있는 것들. 이게 캐나다 거고요. 밑에 로토가 밑에 있죠. 얘는 로토가 위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얘네 둘을 붙여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얘들 거는 계속 떨어집니다. 7개월 동안 지체 상금을 엄청 물었습니다. 몇천 번 원 물었습니다. 1억 2천짜리 낙찰 받아가지고 한 5천 이상 땄는데 요번에 다목적 무인기 30억짜리에 얘들이 낙찰됐습니다. 1콘이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얘들 거로 같이 실험을 하면서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했습니다. 얘들 로토랑 다릅니다. 그 로토가 유선용으로 몇 도로 기울어졌냐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배터리를 쓰는데 얘는 50분 다르고 얘는 40분 다릅니다. 로토가 위아래로 있으면 동축 반정이 들어가서 하나는 시계방향, 하나는 반시계방으로 돌아서 안정성을 깨고 모터가 하나가 죽어도 변속기가 죽어도 얘는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드론은 다 옥토콥터, 프로펠러가 8개를 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상용 주파수 쓰고 있죠. 얘는 군용 주파수 씁니다. 5.6기가 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자극동을 하고 하나를 1번부터 12번에 드론을 띄운다 그러면 1번 드론을 띄워놓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심물체가 나올 때까지 걔는 그 지역만 뱀뱀이 도는 거죠. 그럼 2번 기를 띄우고 1번 기에서 의심물체라면 스위치만 전환시키면 그 주파수가 저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1번 드론을 가져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은 끝났고 용역 요구 진행 중이고 한 2, 3년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